배움을 즐기시는 우리 청취자님, 마트에서 장 보실 때 그 삼겹살이나 우유, 계란 같은 거 카트에 담으면서 널뛰는 글로벌 물가에 눌러신 적 다들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네, 요즘 장바구니 물가가 진짜 장난이 아니죠. 그렇죠. 막 기름값은 치솟고 환율도 막 요동치는데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매일 소비하는 이런 필수 식재료들의 가격은 내일 당장 2배나 3배로 폭등하지 않고 일정한 선을 유지하는 걸까요? 그 이면에는 아주 치밀한 시스템이 있죠.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파헤칠 자료가 바로 이웃나라 일본의 축산 경영과 가격 안정화 메커니즘에 대한 전문 말체본입니다. 이미지랑 도표가 꽤 복잡하게 얽혀 있는데요. 네, 꽤 전문적인 내용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자, 이 내용을 하나씩 풀어보죠. 오늘의 심층 탐구 미션은 바로 이 거시경제의 파도 속에서도 우리 장바구니를 지켜내고 있는 정교한 보이지 않는 방패, 즉 국가적 차원의 안전망 시스템을 해부해보는 겁니다. 사실 이 자료가 가장 먼저 짚고 있는 건 그 방패가 왜 존재해야만 하는가, 그 구조적인 취약성 부분인데요. 네, 이 제도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그 이면에 있는 생산 현장의 펀더멘탈을 먼저 좀 들여다봐야 합니다. 자료에 명시된 일본 축산업의 현실을 보면요. 장시간의 고된 노동은 기본이고요. 투입되는 자본 대비 실수령액이 턱없이 낮습니다. 게다가 급격한 고령화로 인해서 후계자가 부족하다는 만성적인 리스크를 안고 있거든요. 농사를 짓거나 가축을 기를 사람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거군요. 그러니까요. 1차 산업의 붕괴는 단순히 개별 농가의 파산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건 국가 공급망 전체의 붕괴를 의미하는 거죠. 농가의 경영 악화가 결국 공급 감소로 이어지면 소비자의 식탁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게 되니까요. 방어선의 결과를 명확하게 보여주는데요. 2020년 소매 가격을 100이라는 기준점으로 두었을 때 무려 26년 전인 1996년의 지시가 90.7이었습니다. 1996년에 90.7이요? 네, 그리고 2022년이 102.8이었어요. 와, 26년이라는 그 긴 시간 동안 글로벌 경제 위기도 있었고 수많은 인플레이션 사이클이 있었을 텐데 겨우 90.7에서 102.8로 움직였다고요? 이건 가격 변동폭이 거의 인위적일 만큼 강력하게 통제되었다는 뜻으로 해석되는데요. 정확합니다. 시장 경제의 자연스러운 흐름에만 맡겨두었다면 절대로 나올 수 없는 수치예요. 극단적인 가격 폭락이나 폭등을 막는 것이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필수적이라는 걸 국가가 인지하고 있다는 방증이죠. 그래서 각 품목의 특성에 맞춘 매우 다층적인 정책들이 가동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진짜 흥미로워집니다. 그 다층적 정책 중 첫 번째로 눈에 뜨는 게 바로 돼지고기와 소고기의 든든한 보험 역할을 하는 제도인데요. 육돈 유경호 경영안정교부금 제도, 일명 마루킨이라고 불리더라고요. 네, 마루킨 제도. 일종의 소득 보장 보험 같은 개념이죠. 구조를 보니까 농가의 총수익, 그러니까 조수익이 사료비나 인건비 같은 생산비에 미치지 못해서 적자가 날 경우에 그 차액의 90%를 교부금으로 메워주는 방식이더라고요. 이거 완전히 금융시장의 풋옵션이나 수익 보정 펀드 같지 않나요? 아주 비슷한 뉘앙스입니다. 수익이 생산비 아래로 떨어지는 순간 치명적인 타격을 입는 영세 농가들에게는 이게 사실상 파산을 막아주는 핵심적인 방어벽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구조적으로 주목해야 할 부분은 이 기금의 재원 조달 방식입니다. 아, 누가 돈을 내느냐. 그렇죠. 민간보험처럼 농가가 전적으로 부담하는 게 아니에요. 생산자가 4분의 1을 내고 국가가 나머지 4분의 3을 부담합니다. 국가가 75%의 막대한 국비를 투입하는 거네요. 네, 맞아요. 이 자금은 독립행정법인 농축산업진흥기구, 약칭으로 ARC라고 하는데요. 이 기구를 통해서 지급됩니다. 공공기구의 직접 개입을 통해 시장의 불확실성을 정부가 상당 부분 인수하는 형태를 띠고 있는 거죠. 제가 이번 자료 분석을 하면서 마루킨 제도에서 제일 인상 깊었던 대목이 이 보전 비율의 변화 부분이었어요. 원래는 적자 차액의 80%를 보전해 주던 걸 90%로 상향 조정을 했잖아요. 네, 그 배경이 아주 중요하죠. 자료를 보면 이 인상 조치가 CPTPP, 즉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이나 EPA 같은 경제 동반자 협정 발효랑 직접적으로 맞물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수입산과의 경쟁에서 농가를 보호하기 위해 방어율을 올린 거잖아요. 글로벌 자유무역 협정으로 무역 장벽은 밖으로 낮추면서 내부적으로는 자국 1차 산업 보호를 위한 재정적 방어벽을 더 높이 쌓아올린 셈이네요. 굉장히 예리한 분석입니다.
이게 바로 다자간 무역체제에서 흔히 관찰되는 정책적 역설 혹은 국가 차원의 전략적 완충제 역할이라고 볼 수 있어요. 거시경제 성장을 위해서 국경을 열고 값싼 수입산 축산물의 유입은 허용하되 자국 내 식량 생산 기반이 무너지는 건 맞겠다. 맞습니다. 국비를 쏟아부어서라도 지켜내겠다는 의도죠. 만약에 내부 방어벽 없이 그냥 무역만 개방했다면 단기적으로는 소비자 물가가 하락해서 좋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자국 산업이 괴멸돼서 결국 해외 수입국의 가격 변동성에 국가 전체가 볼모로 잡히는 결과를 초래했을 겁니다. 결국 자유무역이라는 거대한 파도를 타기 위해서 배 안에 물이 들어오지 못하게 격벽을 엄청 두껍게 쳤다는 뜻이군요. 간이 되는 송아지 시장은 어떻게 방어하고 있는지 자연스럽게 넘어가 보죠. 유경 송아지 생산자 보급금 제도를 보면 이 방어벽이 한층 더 복잡해지더라고요. 도표에 나와 있는 이중 안전망 구조가 참 독특했어요. 네, 앞서 본 마루킨이 단일한 90% 방어선이었다면 송아지는 가격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이중 구조를 가집니다. 매년 농림수산대신이 두 개의 뚜렷한 기준선을 설정하는데요. 상단에 위치한 보증 기준 가격, 그리고 그 아래에 위치한 합리화 목표 가격입니다. 두 개의 방어선이 있는 거군요. 그렇죠. 송아지 평균 매매 가격이 첫 번째 방어선인 보증 기준 가격 아래로 떨어지면 그 차액 전액, 그러니까 100%를 국가가 보전합니다. 1차 하락분은 차액 전액을 국가가 보전한다. 농가 부담이 0이라는 게 진짜 파격적이네요. 네, 그런데 만약 시장 상황이 더 극단적으로 악화돼서 가격이 하단선인 합리화 목표 가격 밑으로까지 내려가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발생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 두 번째 방어선이 작동하는 거군요. 자료 보니까 그 추가 하락분의 90%를 생산자 적립금에서 보전해준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이 생산자 적립금의 재원 구조가 참 흥미로운데요. 국가가 2분의 1, 지자체인 현이 4분의 1, 그리고 생산자가 4분의 1을 구성합니다. 그러니까 중앙정부, 지방정부, 생산자가 다 같이 평소에 적립금을 쌓아두는 거네요. 네, 일상적인 가격 하락은 국가가 단독으로 막아주지만 정말 시장이 붕괴될 수준의 꼬리 위암이 오면 이 공동의 풀을 가동해서 충격을 분산시키는 거죠. 리스크의 깊이에 따라 책임 주체가 달라진다는 게 정말 정밀하네요. 청취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구체적인 숫자를 좀 인용해 볼게요. 레이와 4년, 즉 2022년 실제 데이터를 보면 이 정책이 얼마나 타겟팅이 잘 되어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단위는 한 마리당 1,000엔인데요. 일본의 대표적인 프리미엄 소죠. 흑모아종, 블랙와규는 보증 기준이 54만 1,000엔, 합리화 목표가 42만 9,000엔입니다. 기준선이 상당히 높게 잡혀 있죠. 네, 갈모아종은 보준이 498, 목표가 395고요. 기타 유경종은 320에 253입니다. 그런데 젖소 같은 유형종을 보면요. 보증 기준이 16만 4천엔이고 합리화 목표가 11만 원밖에 안 돼요. 교잡중은 274에 216이고요. 품종마다 기준 가격표가 철저히 다르게 책정되어 있잖아요. 그게 핵심입니다. 품종마다 기준 가격이 이렇게 파편화되어 있다는 건 이 정책이 단순한 생존 지원을 넘어서 국가의 농업 포트폴리오 전략을 내포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흑모아종 같은 고급 와규는 사육기간도 길고 자본도 많이 들지만 그만큼 강력한 수출 경쟁력을 지닌 자산입니다. 반면 젖소 송아지는 상대적으로 부가가치가 낮죠. 만약 정부가 그냥 평균 단가 하나로 통일해서 지원했다면 와규 농가는 돈이 모자라서 파산하고 젖소 농가는 초과 수익을 얻는 왜곡이 생겼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정책이 아주 정밀하게 타겟팅되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게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지금까지 소나 돼지처럼 고기를 통한 재무적 방어 기제를 봤다면 이번에는 보관이 거의 불가능한 품목들로 넘어가 볼게요. 우유, 즉 생유의 수급 조절은 완전 다른 마법을 부리더라고요. 생유는 짜내면 바로 팔아야 하잖아요. 재고 비축이 안 된다는 게 가장 치명적인 제약 조건입니다. 그래서 낙농가의 버퍼, 즉 완충제 역할을 하는 가공원료유 시스템이 도입된 거죠. 마시는 우유로 다 못 파는 잉여 생유를 치즈나 탈지분유, 버터처럼 보존 기간이 긴 제품으로 가공해서 수급 조절의 핵심으로 쓴다는 거군요. 네,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ALIC의 관리하에 움직입니다. 국내 우유 가격이 폭등하면 긴급 수입을 늘려서 열기를 식히고 반대로 폭락하면 국내 유업체의 창고 보관 경비를 보조해주는 식이죠. 그런데 경제적인 논리로만 따지면 농가 입장에서는 마시는 우유로 카는 게 매입가가 더 높잖아요.
수익성이 떨어지는 가공용 우유 생산을 기피하지 않나요? 당연히 기피하죠. 그래서 국가가 ARIC를 통해서 가공 원료유 생산에 대한 보급금을 직접 지급하는 겁니다. 지정사업자를 통한 집유 비용을 지원해주고요. 또 가격이 과거 3년 평균치를 밑돌 경우에 그 차액의 80%를 보전해줍니다. 아, 여기서도 익숙한 비율이 나오네요. 생산자가 4분의 1, 국가가 4분의 3. 네, 맞습니다. 국가가 세금으로 마진 격차를 메워주면서 수급 조절의 톱니바퀴를 굴리는 거죠. 야, 정말 거대하네요. 그러면 우유보다 보존 기간은 조금 낮지만 계절마다 수요 변동이 워낙 심해서 과잉 공급되기 쉬운 계란 시장은 어떤가요? 저 계란 파트 읽다가 진짜 깜짝 놀랐잖아요. 하하, 공사 전략 말씀이시죠? 네, 닭장을 아예 비워버리는 전략이요. 계란 가격이 기준 밑으로 떨어지면 차액의 90%를 보전해주는데 여기서 가격이 더 추락하면 닭장을 아예 비워두는 공사, 즉 엠티하우스 상태를 장기간 유지하게 유도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공급의 수도꼭지를 물리적으로 잠가버리면 아주 독특하고 강력한 대책이죠. 게다가 이 빈 닭장을 유지하는 대가로 장려금까지 지급한다는 게 역설적이면서도 되게 흥미로웠어요. 아무것도 생산하지 않는 행위에 비용을 지불한다니 과잉 물량을 나중에 폐기하는 것보다 그냥 원천 차단하는 게 낫다는 계산이겠죠? 정확합니다. 시스템 전체를 방어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택한 거죠. 육계, 그러니까 브로일러 닭고기 역시 국가의 계획 생산 지도 아래 움직이고 시장 가격 하락 시 지자체 중심으로 보급금이 지급되는 촘촘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소, 돼지, 송아지, 우유, 계란, 닭고기까지. 이쯤 되니 청취자님들도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이걸 더 큰 그림과 연결해 보면 결국 무슨 의미가 있는 걸까요? 이 모든 복잡한 세금과 기금의 분배, 빈 닭장에 주는 장려금까지 이게 다 결국은 청취자님께서 마트에서 안정적인 가격으로 장을 볼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국가가 식량 안보를 지킬 수 있게 만드는 필수적인 뼈대인 셈이죠. 어떻게 보면 납세자인 우리가 내는 세금이 특정 산업을 위한 특혜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를 위한 물가 보험료였던 거네요. 생산자와 소비자는 반대편에서 이익을 다투는 게 아니라 이 제도를 통해서 하나의 생태계로 묶여 있는 거고요. 맞습니다. 아주 든든한 하나의 배를 같이 타고 있는 거죠. 자, 오늘 우리는 자료를 통해 무역협정이나 수급 변동성에 대응하는 정교한 안전망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청취자님들께 생각할 거리를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본 안전망은 어느 정도 통제 가능한 변동성을 전제로 설계되었잖아요. 네, 다시 정상으로 돌아올 거라는 믿음이 있죠. 하지만 만약 기후변화나 글로벌 식량 위기로 인해서 사료작물 재배지가 사막화되고 생산비의 기본값 자체가 영구적으로 치솟아버리는 시대가 온다면 어떨까요? 생산자와 국가가 비용을 분담하는 이 보험 같은 기금 모델이 끝없이 우상향하는 본질적인 기후위기 앞에서도 우리의 식탁을 계속 지켜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식량 경제학의 공식을 찾아야만 하는 걸까요? 정말 묵직하고도 피할 수 없는 질문이네요. 네, 오늘 살펴본 통찰들이 청취자님의 일상 속에서 그리고 마트 진열대 앞에서 세상을 읽는 새로운 해상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적 호기심으로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번 심층탐구에서도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의 이면을 날카롭게 파헤치는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의 심층탐구는 여기서 마칩니다. 평안한 하루 보내십시오.